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도 친구와 대화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러 카페를 아주 즐겨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로 청산 뉴스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그는 과거에 한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자라면서 항상 한쪽 구석에서 살고 있다고 느꼈고 나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행복한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면서 자신의 가난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실제로 뉴욕 빈민가인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슐츠는 빈민가에서 탈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운동에 매진을 했고요. 덕분에 미식축구 장학금을 타서 대학 진학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세일즈맨으로 입지를 굳히면서 당시 60여 개의 매장을 보유했던 스타벅스를 인수해서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체인점 CEO가 됐습니다. 저는 개천에서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가난과 어려움을 딛고 당당한 CEO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을 오늘 모셔봤는데요. 김동균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 네. 인생에서의 도전과 그리고 좌절과 그러한 성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인생 스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동균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옐로캡 김동균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인생이란 도전의 연속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인생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도전이라는 이제 키워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것.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부담스러운 키워드이기도 하죠. 예, 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도 뭐 어느 정도의 그 단계적인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도전이라는 것은 한 발자국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식당에, 전혀 알지 못하는 식당에 이제 찾아가서 새로운 메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그 첫 출근을 하는 것 또한 저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죠. 예. 다른 분들 보통 강의하러 오시는 분 보면은 거의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줄이 많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봉화라고 하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질 않아서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학력은 보시다시피 이제 개건고등학교 1학년 중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제가 주식회사 옐로캡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의 작은 친구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사진을 다 찾아봤어요.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저 사진 한 장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난했냐? 저희가 삼형제 중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산골에서 사시다가 제가 태어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여러 지방을 떠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부산이라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제가 3살,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야 되니까 공장을 가셔야 되는데 알고 있는 지인이 주위에 없죠. 저를 맡길 만한 곳이 없죠. 그리고 그 당시 같은 경우에 뭐 유치원을 보낸다,
어린이집을 보낸다라는 것 자체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선택했던 것은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상위에다가 차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근을 하실 때 밖에서 열쇠로 잠그고 저 혼자 남겨두고 출근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억이 조금 나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어머니와 부모님이 다 나가시면서 저 혼자 그 깜깜한 곳에서 뭐 불을 켤 수는 있겠지만 3살, 4살짜리가 뭐 불을 켜면은 뭐 환해진다. 뭐 환해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평온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일상생활은 뭐였냐면 부모님이 출근을 하실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떼를 쓰면서 울면서 지쳐서 잠이 들고 또 그 잠이 깨서 또 일어나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또 공포스러우니까 또 울고 또 쓰러져서 잠이 들고 이제 끝내는 나중에 부모님이 퇴근을 하셔서 그 열쇠가 열리고 난 다음에 저를 안아줄 때까지는 그러한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학원이 너무 다니고 싶은 거예요. 수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학과 그 암기하는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주산 학원이었습니다. 주판을 가지고 이렇게 암산을 할 수 있는 뭐 1원이요, 2원이요, 뭐 10원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암기를 하는 주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었었는데 그 학원의 학원비가 한 달 학원비가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수학을 배우고 싶어서 암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를 기다리고 부모님이 퇴근을 하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조심히 말을 끝냈죠. 부모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주산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은데 혹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금액이 12,000원, 15,000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랬는데 그 두 분이 저를 바라보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알았죠. 그 당시에도 잠깐은 알았어요. 아, 이 학원을 12,000원, 15,000원 정도 들어가는 한 달 비용이 들어가는 학원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정 형편이 그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더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더 힘들어 하시겠지. 어린 나이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화제를 바꿨죠. 부모님이 웃을 수 있는 화제로.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지금 현재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부모님한테 비수를 꽂은 거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보내주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가 6학년이 됐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너 태권도 체육관을 다닐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학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보니까 제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저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다니고 싶었어도. 체육관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네!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체육관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마치면 체육관에서 살았어요. 왜냐면 그쪽에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학원을 가고 또 이제 학원을 마치면 또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가서 또 어머니가 해주는 간식이라든지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컴컴한 데서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TV 방송도 그 당시에는 오후 5시가 넘어야지만 정규 방송이 시작이 됐었어요. 유선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을 때였었거든요. 학원을 이제 그 체육관을 다니게 됐죠. 한 6개월 정도 체육관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체육관에 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운동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더라고요. 지켜보시면서 한 2, 30분 계속 지켜보시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네 태권도 선수할 생각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체육관 다니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태권도 선수라는 것은 지금은 시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겨루기를 하는 선수단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수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제가 됩니까? 이랬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차질이 충분히 있으니 한번 해보자. 근데 특기자로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특기자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대회가 하나가 있다. 그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야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합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겨루기에 대한 부분도 배우지를 못했는데 과연 제가 동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해서 일주일을 연습을 해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그 겨루기에 대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가서 이제 제가 시합을 뛰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동메달을 땄어요. 부산시 대회에서 네, 동메달을 따서 중학교를 이제 태권도 특기자로 이렇게 제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제가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선물을 안겨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보다는 그래도 운동하는 것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제 출세의 길이 그거밖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래 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꼭 국가대표가 될 거야 하는 소중한 꿈을 이제 저 나름대로는 꿨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말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꿈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저를 스카우트해 갔던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코치 선생님을 하셨었거든요. 저 모르게 저희 부모님한테 거액의 돈을 계속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이 친구가 재능이 있다. 근데 이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 국가대표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면 부모님은 저에게 어떠한 그 비용적인 부분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숨이 계속 늘어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대학은 보내달라고 했는데 학원을 못 보내줘서 마음에 그 가슴에 비수가 꽂혀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계속 부산이라든지 이런 시합에 나가서 계속 우승을 하고 들어오는데 키워주고는 싶은데 돈은 지금 없고 가정 형편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빚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 빚을 내면서까지 저 모르게 계속 돈을 쥐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코치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운동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저보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옷을 다 벗었죠. 팬티를 남겨놓고 다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벗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줄넘기 있죠. 줄넘기를 한쪽에 손에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0분 정도를 사정없이 제 몸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왜 맞는지에 대한 영문도 몰랐어요. 20분을 맞으면 줄넘기에 대한 이 자국이요. 온몸에 그 진짜 사선으로 자국이 다 나면서 끝부분은 살이 터집니다. 살이 터져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었어요. 피투성이가 됐는데 두 번 다시는 운동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분은 저를 선수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었고 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이러한 지도자를 믿고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계속 내가 운동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그러한 부담을 줘야 되나? 이러면서 1년 동안을 계속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다녔죠. 가출을 했죠. 그러면 또 저를 잡으러 와요. 어떻게 잡는지 잘 잡더라고요. 또 잡혀가면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시합이 있으면 끌려가 저를 묶어놓고 있으니까 또 시합을 나가면 또 1등을 해요. 저희 부모님은 1등을 하니까 안 밀어줄 수도 없고 코치도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1등을 하니까 얘를 계속 데리고 가고 싶은 욕심은 있고 저는 하기가 싫어졌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까지 올라갑니다. 특기자로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운동을 하는데 무릎이 심각하게 아픈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모든 검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두 발로 앞으로 걸어 다니고 싶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랬더니 그러면 운동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연골이 완전히 다 없어졌대요.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연세 드신 분들 연골 달아가지고 잘 못 걷고 그러시잖아요. 그거와처럼 17살의 나이에 연골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거예요. 하루에 운동을 거의
거의 한 4시간씩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운동을 하던 시절이었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고민이 됐었죠. 코치 선생님을 또 찾아갔어요. 이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 못 걸어 다니더라도 해. 그래서 더 이상 진짜 이런 분과는 같이 다닐 수가 없겠다. 제가 앞으로 해 나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자신에서 자퇴서를 냈어요. 그거 1년 동안을 이제 반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그래 1년 복학을 하자. 1년 동안 제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1년 후에 복학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했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도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 내년도가 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저 다시 복학하고 싶은데 선생님 원서 좀 넣어 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당시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자퇴를 낸 사람은 다시 인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좋습니다. 공고도 좋고 상고도 좋으니 고등학교만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3학년 때 그 방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석 일수가 안 돼서 공고 상고 진학을 못 한대요. 3학년 출석 일수가 안 돼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도 많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고등기술학교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등기술학교는 졸업장을 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아니다. 그냥 기술만 배우는 곳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술을 배워서 너는 이제 어느 뭐 차량에 대한 정비사가 되든 아니면 용접을 하는 용접공이 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최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부모님한테 학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 나름대로의 진짜 좌절의 시간이었죠. 꿈이 사라졌었죠. 모든 꿈이 사라졌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벌자. 돈이나 벌자. 그런데 친구들이 있는 부산은 싫었어요.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공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합니다. 네, 서울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남자는 그물에서 놀아야 된답니다. 서울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돈 벌려고 서울로 다 가지 않습니까? 시골에, 특히나 시골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무작정 서울을 가겠습니다. 서울에 연구가 아무도 없는데 너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저한테 조금의 그 경비만 지원을 해 주신다라면 제가 올라가서 성공하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고집이 센 걸 아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지어 주셨어요. 저한테 17만 원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 기차표 요금이 15,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 17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던 거는 왕복 교통비를 하고 2, 3일 정도 맛있는 거 먹고 바람을 쐬고 내려올 수 있는 비용이었던 거예요. 18살짜리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과연 일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네, 일을 악물었어요. 17만 원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리고 제가 첫 직장을 얻은 게 올라오자마자 장안동에 보면 경남호텔 옆에 옛날에는 아주 그게가 유흥가였었거든요. 그게 약국에 제가 보조원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무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오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쓰기 좋죠. 맞지 않습니까? 나이 어리죠.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죠. 잘 데가 없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1년 동안 일을 해서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약사님과 사장님이 동업을 했는데 1년 후에 너가 너에 대한 월급을
내가 통장에 적금을 넣어줄 테니까 주면은 돈을 다 쓰니까 적금을 넣어주겠다 했는데 1년 후에 통장을 찍어봤어요. 제로더라고요. 돈을 하나도 안 넣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용돈, 기본적인 용돈을 가지고 그 용돈이 떨어지면 장안동에서 면목동까지 키로수로 한 5, 6km 정도 되거든요. 새벽 3시에 걸어서 다녔었어요. 오기가 생겼죠. 내가 이곳에서 내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그때부터 약국에 있는 약에 대한 설명서 한 1,500가지를 1년 동안 완전히 암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대 가정이 대부분의 한 90%가 암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내 위치를 만든다라면 이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충분히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버티는 동안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새벽 3시에 이제 약국 문을 정리를 하면서 사타를 내려놓고 안에서 펑펑 운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11시에 출근해서 아침을 먹고요. 새벽 3시에 끝나고 저녁을 먹어요. 하루에 2끼를 먹거든요. 제가 이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키인데 180이거든요. 이 키에 57kg가 계속 나갔었어요. 그 약국을 계속 일하는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시기가 됐어요. 그 약국을 그만뒀습니다. 약국에서는 아주 많은 보수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그랬는데 이 약국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약사면허증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일이잖아요.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자녀가 또 유치원을 갈 거고 학교를 갈 건데 아버지의 직업난을 꼭 적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보면 그게 항상 부끄러웠었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제 공장에서 일하신다 이런 거 대부분 사람들 보면 뭐 사업 아니면 자영업 아니면 뭐 의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적는데 이제 공장에서 다니는 근로자 이렇게 적는 것들이 부끄러웠었는데 제 자식한테만은 좀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짜 몸을 쓰는 막노동꾼이라 할지라도 떳떳한 불법적이지 않은 일에 대한 직업군을 적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고 이제 또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고 이래서 제가 개인 회생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급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압류가 걸리니까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회생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제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더니 2,100만 원이더라고요. 그 2,100만 원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 4년 정도 지났었는데 그 당시에 IMF 때 보통 뭐 자기 나름대로 회사 경영은 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음이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가 일어난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음 거래가 없는 업종이었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마지막 남은 2,100만 원이 종잣돈이니까 이게 없으면은 저희 처자식 그러니까 저희 배우자와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이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바깥으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는 이 돈이 생명과 같은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또 대기업이 그 아직까지 침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대기업이 갑질을 하지 않는 업종을 찾다 보니 그리고 또 저같이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이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삿짐 센터를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제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한 달 동안 급여를 안 줘도 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해서 2,100만 원을 가지고 5톤 차량 한 15년이 넘은 덜덜덜덜 거리는 그 차량을 하나를 사고요. 용달차도 똑같이 덜덜거리는 차를 한 대를 사서 이삿짐 센터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삿짐 센터를 평생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어떻게 브랜드화를 시켜서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그러한 가맹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옐로캡 하남 지점으로 다시 가맹을 하게 됩니다. 가맹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운영을 해갔었죠. 근데 이 운영을 하면서 저는 1년 6개월 동안 이삿짐 업종에 뛰어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제가 잘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3시간밖에 없었어요.
단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예.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저녁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견적을 보러 다녀야 되고 견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그 모든 일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12시에서 1시 그리고 아침에는 4시에서 5시에는 또 일어나서 또 현장으로 나갔어야 되니까 그렇게 1년 6개월을 이제 지내다가 저한테 기회 아닌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었어요. 하지 말라고 전부 다 말렸었어요. 근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보고 다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모한 도전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도 말리더라고요. 오빠 그냥 지금 이렇게만 해도 먹고 사니까 이 무모한 도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무모한 도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